기본적으로 지금 영종도에 나온 유적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선사시대, 다들 아시겠지만 문자가 없던 시절이 되겠죠. 그래서 영종도에 대해서는 현재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없고요.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 앞에 뭐 서기전 6천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 대충 일반적인 전체를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적지에 대충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여기도 이제 그 운남동하고 운북동 일대에서 신석기처럼 많지는 않지만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건 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기전 100에 서기 300년에서 저희가 이제 조식이 원삼국 시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역사학에서는 사만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한, 진한, 변한 사만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고학 쪽에서는 이제 아직 당시에 이미 사실 저희가 사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한, 진한, 변화는 한반도 남쪽에만 있는 거고 당시에 이미 북쪽에는 고구려, 부여라든가 이런 나라가 이미 있었죠.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고고학에서는 그걸 이제 합쳐서 원삼국 시대라고, 그러니까 아직 삼국시대가 정립이 안 된 시기다라는 의미로 원삼국 시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유적들이 역시 또 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제 결국은 마을의 소국이었다가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백제 영역으로 계속됐던 시대가 되겠죠. 삼국시대에 대한 얘기들. 사실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까지는 여기가 그렇게 굉장히 주목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이제 고려시대 때, 지금 저희가 사실 강화도와는 배가 다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강화도가 굉장히 가깝죠. 여기가 바로 위에, 바로 강화도가 있고, 김포 쪽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이제 특히 몽고전란 때 강화도로 선도를 했던 시기, 그 시기쯤에 이쪽에 좀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여기 섬 이름이 자연도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근현대 들어와서는 주로 이제 방어라든가 그런 교토, 이런 쪽으로 주로 했던 부분이어서 이제 간략한 역사 연표가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쪽부터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쪽 먼저. 강의 시간에 다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다들 다 아시는 문제지만, 영종도, 삼목도, 신물도, 용의도, 지금 이게 합쳐져서,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영종도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지금 국제공원 자리가 있는 자리고, 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아래쪽에 무의도, 지금 연일교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바로 이 위쪽에, 바로 이제 강화도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서 강화도 굉장히 가깝고요. 최근에는 이제, 강화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실 강화도에서 별로 신석기 유적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응서동 1유적 설명드렸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유적이 김포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는 한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유사한 유적, 거기는 이제 보존을 전제로 해서 계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엌배 터면 이 부분쯤에 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싶은 대로 이쪽에 영종도, 운수동 유적은 이쪽에 있고요. 이쪽 부분이 바로 중산동 유적이 됩니다. 여기 지금 불명석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써있기로는 용도 불명이라고 지금 써놓은 거긴 한데, 실제로 지금 이 돌들은 또 앞에 좀 4개에 있는 돌들을 보시면, 이들은 이제 저희가 석영매감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우리나라 가장 흔한 돌입니다. 우리나라 사실상 산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석영 하얀 돌멩이들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안반에 거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돌에서 굉장히 흔한 돌인데, 석기가 만들기는 별로 좋은 돌은 아니에요. 쉽게 결되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워낙 많은 돌이다 보니까 부석기 때부터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하얀 면들이 남아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약간 조인트가 약간 갈린 듯한 모습들을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 돌들은 지금 불명석기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상 용도 불명은 아니고요. 그냥 다용도로 사용된 건데, 주로 뭘 빻거나 갈거나 하나, 저는 다용도로 사용했던 돌들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석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보면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은 터키라고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이제 현미경 조사라든가 이런 사용은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하면 여기서 이제 갈린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이제 또 이런 틈 사이에 이제 지방산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다시 채집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동물성, 식물성 어떤 걸 했는지도 그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있는 석기들은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바닥이 좀 편편한 쌓이는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수동에서 나왔던 걸 보시면 밑에 이제 국립공주박물관이라고 써 있는 게 공주박물관에서 원래 이제 그쪽에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저렇게 또 쪽에 있는 것처럼 매끈하게 다듬은 돌도끼, 숫돌이라든가 사실 뭐 갈돌 같은 걸 좀 좋은 걸 갖다 놨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저쪽 현장에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좀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토기들이 이제 운서동에서 주로 나오는 좀 이른 시기, 가장 이른 시기에 토기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 위에 것들 보시면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모아둔 사진에 일부 있던 토기들 중에 있는데요. 뭐 지금 저렇게 지금 그 깨진 부분들 워낙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은 이제 수지를 옛날에는 석고를 이용해서 떼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지를 이용해서 떼온 흔적들이고요. 보시면 위에 지금 뭐 세 줄 또는 네 줄로 저렇게 찍은 문양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찍은 문양들이 나타나는 게 신석기 시대 이른 시기에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가로로 신석기 무늬가 되어 있고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토기하고 가운데 있는 토기하고 문양이 좀 약간 동체부에 있는 문양이 약간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저 왼쪽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런 문양을 새기는 새기개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인 경우에 이렇게 납작하게 된 이빨은 그렇게 하나씩 그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저희가 그 이빨 부분을 약간 이렇게 도들도들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다치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빨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문양을 그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저기 이제 문양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몇 줄이 한 번에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새긴 문양은 암사동에 가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운송 쪽에는 저렇게 이빨이 하나의 문양을 새긴 것들이 대부분인데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섞여 있는.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그 문양들은 가장 대표적인 저렇게 저희가 짧게 짧은 빗금무늬, 뭐 단사선무늬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여기처럼 저렇게 약간 무슨 꺾은 상태에서는 그런 문양도 일부 있습니다. 그냥 점처럼 찍은 그런 문양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찍은 문양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저분들도 보시면 대부분 다 바닥까지 전부 다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들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른 시기에 특징적이 되고 시기가 올라갈수록 점점 문양들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죠. 완형이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고요. 이쪽에 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기본적으로 문양을 세 군데로 나눠서 그 부분, 동체 부분, 저 부분, 그러니까 아래쪽 부분을 다 문양으로 다르게 새긴 일반적으로 문양 구분해서 새겼다고 해서 그냥 구분계 토기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건 이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저 위에 있는 토기들은 보통 문양을 전체를 똑같은 문양을 새기거나 심지어 저 구연부 쪽에 찍는 문양들을 안 새기는 그런 토기들 이제 위쪽에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저렇게 새긴 토기들이 좀 이른 시기부터 나오고요, 많이 나오고요. 이 토기들은 이른 시기에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른 시기에는 좀 비중이 적다가 점점 시기가 떨어지면 점점 저런 토기가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런 토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뭐 여기서 지금 약간 좀 뒤섞여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봐서 요 토기들이라든가 이쪽 토기들 앞에 있는 토기들은 뭐 굉장히 좀 시기가 이런 시기의 토기가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토기 같은 경우도 저 두 번째 있는 토기 같은 경우는 좀 완형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위에 저런 모양이 없고 저런 식의 그 생선뼈 무늬만 전체가 새겨져 있는 토기들도 이런 식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토기들은 저보다는 약간 좀 시기가 떨어지는 그런 토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완형은 아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자, 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뭐 생목도 토기가 되고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토기는 비살미 토기는 아니, 신석시대 토기 아닙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토기는 아까 말씀드린 원상시대, 어떤 초기초기 시대에 속하는 그런 토기인데 따로 뭐 여기 와서 설명이 돼 있네요. 따로 설명이 없는 토기고 나머지 왼쪽 게 비살미 토기,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역시 또 청동시대 우문토기가 되겠습니다. 뭐 유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같이 모아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돌이 이게 갈돌로 사용됐던 그런 토기인데 좀 갈판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갈판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뭐 설명서에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저쪽에 송산, 저도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토기인데 이거만 지금 봐서는 거의 완용으로 했는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거는 동일계 다 똑같은 문양을 새겼던 토기입니다. 역시 이 유물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여, 아마 장기 대여 형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사실은 이 토기들 훨씬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전시하기 좀 거기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이쪽으로 대여를 해준 걸로 보이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정식 구조를 알고 있는 형태는 아니긴 한데 보시면 그래도 이제 기둥자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 약간 단서를 표현하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저 부분을 약간 입구부처럼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독자예요. 여기 불을 피워서 사용하긴 한데 아무래도 내부에서 이렇게 집으로 만든 그래서 큰 불을 피우면 아마 어려웠을 거고요. 수시나 이런 것을 좀 사용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발굴을 해보면 이제 흙이 불을 먹게 되면 이제 빨갛게 변하게 되는데 그 층이 아주 두껍게 나오지는 않아요. 불을 세게 피면 사실은 한 번 펴도 열을 받는 건 굉장히 커지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되게 얇게 나타나는 거 같아서는 뭐 큰 불을 피운 것들이 아니고 수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 그물 그런 것도 있고 뭐 화살 여기서 아마 흑요석 그때 말씀드렸던 흑요석을 표현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흑요석은 사실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요. 실제로 흑요석 석기는 주로 구석기 시대 때는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신석기 시대에는 실제로 저런 식의 이제 타재로 만든 화살촉보다는 잘 갈아서 만든 지도는 물론 다양한 신석기 유물들도 여러 발견되었는데요. 유교에 보면 갈돌과를 표현을 해서 신석기 시대는 도토리도 이쪽을 한번 보시면 토끼들도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갖고 와서 간간한 바닷가 근처에 당연히 완형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완형은 금방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옷이나 그물을 파괴된 만드는 원시적 수공업도 가능했고 용도에 맞게 여기 있는 분은 좀 찔개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위에 있는 그 지금 비교할 만한 저희가 보통 화살촉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같이 안 돼 있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 화살촉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들은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 보면 이 끝부분이 삼각형으로 파여 있거나 이렇게 동글에서 이렇게 화살대 같은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찔개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좀 길이도 좀 길고요. 얇게 만들어지고 그 부분이 없는, 그래서 아마 대신 뒷부분을 하면서 얇아지면서 이렇게 그 나무대에 꽂아서 작살과 비슷한 용도로 뭐 그런 정도로 사용했던 것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뭐 자루에 결합돼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게 무슨 뭐 어떤 거는 뭐 동물 잡는 데 쓰고 어떤 거는 뭐 물고기 잡는 데 쓰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형태만 가지고 보통 저희가 화살촉하고 구분하는 농경 생활을 위해
그리고 역시 당시 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이건 뭐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석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저런 돌에서 떼어내서 위에 있는 석기들을 만든 거죠. 기본적으로 그 석기 돌의 암질은 똑같은 현암이나 깜나암 같은 게 용도에 맞게 역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그 가락바퀴 그런 섬유를 뽑아낼 때 썼던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흙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청동 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돌로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뭐 사실은 저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물레 부분에 달려 있기도 하고요. 비슷하게 달려 있기도 하고요. 아직도 저걸 자체로 그냥 원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지금도 동남아시아라든가 중국의 운남 뭐 이런 운남이라든가 귀주 영종의 성산 마을에 여기 가시면 신석기 시대 유적지 모습입니다. 민속마을 가서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이곳에서는 저도 그 옛날에 집터는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신석기 유물들도 실을 뽑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다 신석기 시대 자 그리고 왼쪽에 하나 등장해 있는 게 이제 그물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물인 것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그물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가라앉아야 되니까 돌을 지금이야 뭐 다 이렇게 그들은 제품 만들었잖아요. 당시에는 저런 둥근 자갈돌들을 그 양쪽에 홈을 열매를 깨서 끝으로 묶어서 동물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저렇게 큰 어망추 같은 경우는 저걸 이렇게 던지는 투망처럼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옷이나 아마 고정식금을 형태로 수금은 또 다른 용도에 맞게 돌을 갈아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서해안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납수단도 안 나오고 물고기를 잡았다는 저런 이런 그물추도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살이라고 불렸던 그런 것들하고 결합된 생각하는 게 자연에 대한 경외감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 네, 그리고 요 마지막 왼쪽에 있는 것들이 역시 또 저희가 돌보습 또는 뭐 그냥 돌보습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데 말 그대로 제가 타제 이건 다 뗀석기로 만들어져서 주로 이제 땅을 파거나 했을 때 주로 사용했던 그런 석기가 됩니다. 물론 뭐 역시 뭐 이런 것들은 다용도죠. 땅을 사용된 것도 아니고. 사실 재미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가장 특이한 현상인데 마치 신석기들이 다 멸종한 것처럼 유적이 사라지면서 청동시대가 갑자기 좀 나타나는 그런 유적으로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 내륙 지역의 청동기인들이 주로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당시에 뭐 100년이라면 긴 시간이 아니죠. 한 100년 정도에 말 그대로 저 백두산부터 시작해갖고 제주도까지 거의 유사한 토기를 쓰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한 번을 이렇게 점거하다시피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좀 의아한 현상이긴 한데 그때 이제 사실 그 신석기 쪽은 내륙은 거의 없고요. 말 그대로 일부 이런 영종도만 해도 사실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지고요. 더 먼 쪽 섬에 작은 섬들에만 아주 일부 그런 시기가 있고요. 여기 그 운남동하고 운무토에서 나온 청동기 유적 같은 경우도 이건 내륙보다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동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륙 농경인들이기 때문에 바닷가로 진출하는 시기는 좀 늦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한 제가 내륙 쪽의 청동시대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면 기원전 한 15세기, 한 1500년 정도 보는데 여기는 한 1000년 정도 약간 좌우되는 그런 시기. 그리고 역시 뭐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청동은 사실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물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청동을 만들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청동기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시기는 한 기원전 한 600년, 700년, 뭐 지금은 1000년까지도 올려보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게 어떤 흔적들이 나오는 건 그렇고요. 실제 이런 주거지에서 청동 제품이 나오는 거는 뭐 정말 찾기 힘들어 거의 없어요. 무덤 같은 데서나 이런 청동 칼이라든가 이런 뭐 청동 거울 같은 게 보통 이제 죽은 사람의 보장용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생활에서 했던 용기들은 여전히 석기입니다. 보시면 뭐 지금 비교할 게 많지는 않은데 석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다듬은 정도가 굉장히 정교하죠. 굉장히 정교하고
실제로 더 이상은 거의 이제 뗀석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뗀석기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요. 대부분 다 아주 정교의 간석들이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화살촉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또 발굴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석기가 화살촉입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뭐 자체가 사실 이제 주거에서 나온 것들은 완용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쓰다 보면 되게 이제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저렇게 화살촉 많이 쓰는 사람들이 무슨 농경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당시에도 농경을 한다고 해서 뭐 전부 다 농사만 짓지는 않았죠. 분명히 굉장히 많은 그 사장도 역시 여전히 이런 먹고 사는데 일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나중에 좀 약간 좀 이제 그 청동 시대 중반 넘어가고 하게 되면 아주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와 유사한 그런 쪽에 이제 좀 분쟁도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무덤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진주 같은 데 나온 건데 분명히 붙여 있는 사람인데 머리 부분이 없는 거죠. 분명히 목이 잘린 상태에서 붙였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이런 화살쪽 끝이 이렇게 다 발견이 됩니다. 결국 이제 한 9개 정도 발견이 되는데 결국 화살을 한 9번 정도 맞고 죽었던 사람이었던 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마 이게 머리를 자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그런 식인풍습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해서 적의 수장을 잡거나 하게 되면 뭐 보통 이제 그런 식인풍습이 있는 데서 그 뇌를 나눠먹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악을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수장들은 대부분 이제 좀 당시에는 좀 지식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나눠 갖는다는 뭐 그런 의미로도 식인풍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화살촉 같은 경우 신석기 시대가 좀 다르게 물론 신석기랑 비슷한 것도 만들어지지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촉 아랫부분에 저희가 순배라고 해서 따로 이제 완전 나무대에 끼는 이렇게 이제 더 길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석기 같은 화살촉 같은 경우도 저 윗부분이 지금 촉 부분이 아니고요. 저 뒤에 뾰족한 부분이 잡에 끼는 부분이에요. 촉 부분은 지금 부러졌고요. 그래서 좀 다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해놓으셔갖고 이게 아마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전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윗부분이 촉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잡에 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이런 식의 돌칼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청동은 만들기도 워낙 힘들고 사실 뭐 굉장히 이제 당시에는 고급 품이죠. 아마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된 것들은 저렇게 정교하게 돌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돌칼도 당연히 무덤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안 쓴 그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 하도 많이 써서 다 작아지고 닳아지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마치 뭐 부엌칼 오래 쓰다 보면 닳듯이 역시 뭐 당연히 돌리가 더 빨리 닳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크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돼서 좀 닳아서 뭐 당연히 날이 묻어지면 또 갈고 하면서 풀 때까지 터서 이제 버려진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석검들을 저희가 처음에는 그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이런 식의 나오는 그 청동 단검들 그것들을 갖다가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건 더 이런 식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모방해서 만든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성에서부터 이런 식의 그 칼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토기들은 뭐 말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칼은 우리가 민무늬 토기, 청동시대 가장 대표적인 아무런 문양도 없는 그런 토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군목무늬 토기 같은 거 좀 갖다 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다른 작품 전형적인 전혀 아무런 문양도 없고 아무런 뭐 색인 흔적도 없이 그냥 만든 운동입니다. 오히려 보시면 실제로 신석기 시대보다 토기는 훨씬 이제 만듦새가 굉장히 어설퍼지죠. 잘 맞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아마도 토기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런 식의 도구가 더 발달을 하면서 뭐 목기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목기가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지만 뭐 그런 것도 사용하게 되면서 아마 주로 토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그 치사 용도에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하면서 중요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되는데 대신 이 두 개의 토기는 지금 이게 많이 지금 벗겨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만든 토기보다 굉장히 얇습니다. 얇게 만들어지고요. 이것들은 뭐 아주 잘 만들어진 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 이제 붉은 간톡이라고 불러요. 지금 칠이 거의 다 벗겨져서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토기를 만든 다음에 붉은색 그런 그 흙에서 안료를 해서 다 바릅니다. 바른 다음에 그걸 가죽이나 돌, 편편한 자갈도 같은 거로 딱 문질러서 아주 바짝바짝 빛이 나게 아이언을 한 토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남아있으면 뭐 굉장히 진짜 빨갛게 무덤에 나온 것 잘 남아있는 것들은 굉장히 밝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건 이제 뭐 워낙 지금 사실 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부도 상태에 따라서 이 슬립은 위에 실은 좀 거의 다 벗겨진 상태여서 일부만 남아있는데 그런 요토기들은 확실히 저렇게 만들어진 토기보다는 굉장히 얇고 또 안에 있는 그 테토, 흙도 굉장히 그 이제 붉은 돌들은 다 거의 다 골라내고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토기들은 좀 주로 실생활에 쓰기보다는 물론 뭐 이거 칠을 바르게 되면 투습성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물을 닿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주로 아주 잘 만들어진 것들은 주로 대부분 무덤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주거지보다는 무덤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장용으로 많이 만들었던. 저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부분에다가 나무를 대서 나무에 엮어서 사용했던 그런 부분이겠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의 것들은 사실 뭐 실생활에 썼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뭐 달도끼 또는 이제 여기 아주 삐죽삐죽하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별도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생활에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물론 당연히 이것도 이제 나무자루에 강에 끼워 쓰는 거니까 자체로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부는 아마 이런 청동기나 이런 거 같이 연결되면서 이런 뭐 당시에 어떤 뭐 샤만 같은 무당 같은 사람들 그런 족장 같은 사람들 어떤 저희가 이제 위세품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자기 신분을 좀 나타내는 그런 걸로도 일부 사용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뭐 당연히 뭐 이런 식의 그 석기는 자주 나오는 석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주거지 큰 이런 마을 유적 같은 거 하나 발견하면 많이 나와봤자 한 3원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당시에 어떤 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뭐 좀 내세우는 그런 식의 보통 사용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구릉의 부분들, 저 부분들이 대부분 다 청동시대 주거지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 뭐 저렇게 약간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조선시대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이 무덤 형태가 중국하고 완전히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는 주로 돌을 사용을 하죠. 무덤을 만들 때 돌을 사용하고 중국은 대부분 벽돌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저희가 뭐 옛날에 뭐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불렸던 이유도 마치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에서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벽돌로 만든 무덤은 유일하게 이제 공주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문영왕릉이죠. 문영왕릉 주변에 송산리에 있는 그 무덤 몇 개만 벽돌로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다 돌인데 요즘은 뭐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제 요즘 무덤들은 다 폐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조선시대 때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 전까지 왕들은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었는데 세조가 돌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드는데 너무 백성들의 폐가 크다고 해서 돌을 못 쓰게 하고 대신 회를 쓰게 합니다. 그때부터 다 회를 사용하는 무덤으로 바뀌었고 그 이전까지는 다 돌을 사용했던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회도 비싸서 일반 백성은 잘 못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회는 거의 조금 섞어서 쓰는 정도 뚜껑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그냥 땅을 타서 거기다 나무로 만든 방만 안치해서 그런 무덤들이어서 사실 뭐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 벗겨보시면 뭐 조선시대 무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옛날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이거 뭐 공동묘지 밀고 만든 거야 그래서 막 귀신 나와 그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안 그런 초등학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우리 사회는 다 원래 다 저랬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여기도 뭐 그런 민무늬톡이 아쉽게도 뭐 저부만 있습니다. 저부만 있지만 민무늬톡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완전히 문양이 없는 토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일부나마 문양이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나마 문양이 살아 있어서 사실 그 문양 가지고 또 시기를 어느 정도 구분하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그렇게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없네요. 이제 색깔들이 좀 다른 토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청동기 시대까지는 그냥 노천에서 토기를 굽습니다. 노천에서 토기를 구우면 토기 색깔이 대부분 밝게 나타나는 이유가 말씀대로 우리나라 그 흑백 성분에는 산화철이 굉장히 많아요. 산성 성분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걸 불을 태우게 되면 자연에서 그냥 산화가 되기 때문에 색깔이 주로 이제 빨간색 계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산화철이 많이 섞일수록 색깔은 더 빨개져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토기 자체가 너무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걸 가마, 이제 완전 밀폐식 가마가 이제 이 시기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기를 만들려면 온도를 한 1300도 정도 올려야 되는데 노천에서는 아무리 불을 떼도 순간적으로 한 900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700도, 800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못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가마를 밀폐를 해서 처음에 그냥 단순히 밀폐만 하게 되면 1000도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1000도 정도까지만 올려주면 회색 토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밀폐시키고 불을 떼게 되면 이제 공기가 다 산소가 다 사라지게 되죠. 산소가 다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흙에 남아있는 산소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환원 반응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빨간색은 또 완전히 산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산화철이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환원이 되면서 색깔이 주로 회색, 또는 회청색 이런 식의 계통 또는 어떨 때는 성분을 따서 흑색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색깔이 약간 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식의 토기들은 이제 그렇게 회색 계통 앞에 있는 것들은 그렇고 이런 토기는 그렇고요. 이런 두 토기는 여전히 그대로 빨간색 토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토기를 구우면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면 저렇게 토기를 강하게 굽게 되면 뭐 당연히 지금 물론 내열 도자기가 있긴 하지만 저런 경우에는 불을 떼게 되면 쉽게 부서집니다. 오히려 저렇게 산화성으로 만든 옛날 저렇게 토기들은 불을 떼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데 저런 토기들은 쉽게 부서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원상시대, 한국시대까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통 이제 불을 직접 떼서 조리를 하는 토기들은 이런 토기들을 굉장히 늦게까지 사용을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까지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역시 이런 이제 폐총에서 나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금 인골매장 토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화장 같은 풍습들이 불교가 들어와서 생긴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때부터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토기신라 시대 쯤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뼈 항아리에다가 사람을 그냥 화장을 해서 그렇게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이전부터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석 시대도 일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나중에 직접 불을 태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지금도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옛날에 진도나 이런 데 가면 풍장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한 1년 정도는 그냥 집을 사서 방치하고 있다가 다 썩어서 뼈만 나오면 나중에 뼈만 추려서 다시 이제 장사를 지내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런 토기에다가 사람 뼈가 이렇게 한쪽에 뼈만 골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화장을 한 예는 한 2번 정도가 이제 확실하게 화장을 한 예는 확실하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정확히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토기에 뼈를 해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도 복제품으로 있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이형 토기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용도를 모르는 거죠. 제가 용도를 모르고 아마 저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무래도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의례적인 행사, 제사라든가 이런 때 사용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생활적으로는 사실 사용하기는 그렇게 좋은 토기들은 아니고요. 또 저런 토기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제기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저렇게 굽이 높게 다 있죠. 지금 쓰는 저희가 제기들도 기본적으로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삼국시대 토기, 특히 경주 가서 보시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굽이 달린 토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다 무덤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토기들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사만진가 해서 삼국시대로 드라마 한 10여 년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때 본 적이 깜짝 놀랐던 게 있는 게 장군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 높은 제기에다가 다 음식을 깔아놔서 저기 무슨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생각해요. 나중에 아마 나중에는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조금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상식 건물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수열 주거지에 주로 살아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런 식의 수열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억 속에는 저 같은 경우는 기억 속에 거의 없지만 실질적으로 뭐 조선시대까지는 굉장히 뭐 익숙한 서민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거지 형태였고요. 심지어 제가 6.25가 끝나고 지금 성남 지역 같은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수요를 뭉집으로 많이 살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 역사가 긴 것들이죠. 결국은 점점 이제 뭉집이 깊었다가 점점 이제 그 얕아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아마 이런 그 기술이 좀 더 좋아지게 되니까 격차의 것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뭉집을 깊게 파면 팔수록 온도 유지는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구멍은 아직 깊게 파기 힘들지만 암사분적 같은 데 보시면 이 뭉집 깊이가 거의 2m에 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 당연히 사다리를 놓고 아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같은 게 보시면은 제가 일부 돌출대복을 출입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보면 아무리 봐도 출입시설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물론 흔적을 안 남기고 출입구를 만들 수도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또 이게 움집을 만든 경우에 출입문이 위에 달려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에 워낙 벌레 이런 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입구를 막아버리고 이게 출입문 사다리를 타고 위로 출입하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의 그 주거지들은 동북지방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연일 질환대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여름 때면은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주거지가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겨울 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런 바람이 안 부는 곳에 가서 마치 이글루처럼 흙으로 그렇게 살고 여름 되면 이제 강가라 있는 사람 나가서 사는데 대신 이제 그때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걸 막아버리고 천장을 지붕을 통해서 출입한 그런 것들이 자료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도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실제로 다 비슷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낭낭토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뒤쪽에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물론 사실 낭낭 부분은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역시 현재 증거 자료는 현재 평양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웠던 4개의 군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왜 이 낭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은 사실 낭낭토기라고 잘 안 부르고 왜냐면 한식토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분명히 중국이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었던 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의 자기 이런 것도 가장 먼저 발명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저런 식의 대부분 이제 붉은색 토기만 사용했을 때 그 토기를 만드는 방법들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한나라식에서 배운 식의 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토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입 들어온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나라에서 만든 토기들은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죠.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아예 한나라 토기를 바로 수입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모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는 가장 낭낭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낭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낭낭 토기들이 도시계가 되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옷을 통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무거워서 사실 다닐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물론 통갑옷을 쓰려면 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렇게 비늘 갑옷에 그런 것들은 이 철편을 다 조각조각 내서 그거를 가죽에 덧대서 방어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라서 옛날 삼국시 때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이건 이제 철로 만든 화살촉이 됩니다. 이제 시기가 바뀌면서 이때는 다 철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가 보는 건 이제 오수전이라고 불려요. 저기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오수전이라고 부르는 건 역시 또 한나라 한무제 때 잘 알고 있는 한무제 기원전 119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실제로 거의 국가가
이제 생기지 않았던 시기인데 그때 만들어진 화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물론 이제 이 화폐를 이게 뭐 아주 정말 실생활에 사용했다고 하면 좀 어려운데 실적으로 그건 중국 화폐였고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무역 같은 데서도 사용됐을 수도 있고요. 저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당연히 뭐 당시에서는 뭐 우리도 한때 지금도 좀 그렇게 조금 남아있지만 저 어렸을 때는 미제가 최고였죠.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미제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때도 당연히 당시에는 중국 물건 최고죠. 이런 오수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고려시대 전세가 다 연관됩니다. 비슷하게. 그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이세품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도자기예요. 중국 도자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주 끝내주는 거죠. 실제로. 특히 스님들이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 중국제, 그 찻잔.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실제로 아주 똑같은 중국 그 찻잔이 우리가 저녁에서 절마다 다 나옵니다. 발굴을 해보면. 그래서 나타나서 당시에 뭐 당연히 이런 그런 미술품 같은 것들을 사용드리고요. 자, 여기 있는 이제 토기들을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초기 형태의 기와인데, 워낙 지금 뭐 다 높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기와가 되어 있고, 저 뒤에 있는 토기는 바로 이제 그런 토기가 됩니다. 지금 뭐 역시도 저것들 상태가 좋지는 않고, 워낙 오래돼서 지금 뭐 많이 부식이 된 상태고, 흙하고 지금 거의 뭐 섞여서 거의 이제 분해되기 일보 직전에서 사실은 발굴된 거였는데, 보시면 속 색깔이 회색 색깔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진 토기는 기본적으로 아직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폐쇄, 완전 불을 땐데 폐쇄시키는 가마에서 부어진 토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시루 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색깔이 흑색이나 이런 패스 청색에 가까운. 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같은 형태이지만 사실은 뭐 일부러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원 형태로 만들어져서 색깔이 회색에 가깝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산화 형태로 만들어서 붉은색에 가까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토기를 저는 이제 비쌀미 토기만 주로 만들어서 굽는데 이게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말리고 해도 불이 갑자기 확 닿으면 남아있는 미세한 이런 그 광물이나 좀 수분성 것들이 급속에 팽창하면서 터져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직접 불을 잡게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은데 나중에 익숙해지면서 불을 이제 서서히 하게 되면 노천에서 구워도 잘 깨지진 않아요. 거의 이제 그러면 잘 깨지진 않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노천에서 구우면 아무래도 불이 좋고 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입히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환원 걸게 되면 실제 불은 전혀 안 닿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색깔이나 이런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어떤 뭐 그림 같은 문양이 그려지면 그걸 그려낼 수가 있게 되죠. 결국 뭐 작이나 이런 것들은 뭐 더 마찬가지인 경우고요. 제가 강의실에 말씀드리고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되는 청자를 부었던 가마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경서동이라는 곳에 가시면 그쪽에 있는데요. 그 가마는 거기 있는 가마만 유일하게 벽돌로 만들어진 가마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또 가마도 우리나라는 흙으로 만든 가마를 써요. 근데 거기 벽돌로 만든 가마고 그 가마는 정말 중국에 있는 가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자기를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일단 돈을 주고 스카웃을 해왔든지 아니면 기술자를 납치해 갖고 와갖고 내다가 만들게 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기를 만든 시기가 아무리 빨라봐야 이제 그 9세기 정도거든요. 보통 10세기 정도가 어떤 주로 이제 청자가 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내내 자기를 다 국내 수입해서 썼어요. 우리나라 자기를 못 만들어서요. 온도를 200도를 더 올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자기를 못 만들어서 썼던 부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4세기, 3세기, 4세기 때 이미 그러니까 한나라 끝나고 당나라 이 시기부터 다 전부 다 자기를 만들어 썼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자기를 당시에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안 알려주죠. 그런 방법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와서도 실제로 자기를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이 동양권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 자기 못 만들어서 임진왜란 때문에 동서 다 끌고 와서 그때부터
일본은 자기가 제대로 만든 게 자기가.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이야 뭐 가스불 같은 거 쓰니까 뭐 온도 쉽게 올리지만 나무로 실제 온도를 1300도까지 올리는 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그 방법, 불턱 만드는 방법을 몰랐으면 절대 성공을 못했던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아마 당시 중국에서도 아마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식으로 스카웃을 하거나 납치를 해서 만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사실 왕건이라고 불리는 사람 왕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병릉도 지역에 있던 해상 세력이었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저기서 큰 상이 굉장히 큰 상인이었고 뭐 오늘은 왕건이란 말은 사실은 왕이란 성은 나중에 왕이 되고 갖다 붙인 거고 당시에는 이제 성보다는 귀족들이 아닌 사람들은 주로 이름 끝자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을지씨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연개성군이 연씨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같은 그 당시에 해양세력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에 화성에 가면 당성이라고 있어요. 당성. 그 같은 경우도 중국 이런 쪽으로 굉장히 교육을 했던 그런 성들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이야 목에 생각보다 상당히 가깝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녔던 부분이고 실제로 왜 여기 부분이 그래서 상관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당시에 동해로는 가봐야 저기는 사람 사는 동네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당시에 결국 이쪽으로 가야 우리가 다 뭔가 무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라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했던 겁니다. 한강은.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려고 당시에 그렇게 많이 싸웠던 것들이죠. 그리고 아시는 해상 장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결국은 다 우리나라 서해 바다를 어떻게 차지하느냐는 부분들. 당연히 저기를 찾아보고 해서 일본도 갈 수가 있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런 굉장히 많은 항구들이 서해 쪽에는 중국하고 주로 했던 항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방어적으로 중요한 해안가는 징이라고 해서 행정력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여기가 우정진이고요. 아니 김포 같은 데 가시면 덕포진 무슨 진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그런 방어나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말씀드린 원래 영종도는 원래는 조선시대는 자연도라고 불렸었고요. 당시에 아마 신불도하고 영종도 사이에 있던 염전이 금흥염전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염전이 막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던 염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금 생산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런 문서라든가 민속문물 같은